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지난번에 우리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브레이트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리고 다가가기 쉬운 그런 어떤 소재들에서 어, 작품을 어, 창작을 하는데 하지만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공감해서 작품에 깊이 몰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격 효과라는 그런 그 브레이트의 고유한 일련의 어떤 효과들에 의한 연출의 어떤 기법과 함께 작품을 공연한다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첫 페이지의 첫 문장부터 독자가 소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말 괴물같이 어려운 문장들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을 남긴 제임스 조이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하는 물음표를 띄우고 지난번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다루면서 노발리스판, 독일 낭만주의의 현재 진행형을 언급했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피네간의 경야는 결정론적 구조주의의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지 않고 작품의 첫 문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이 작품에 대해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역사는 순환하고 인간은 계속 반복되며 끝과 시작은 없다라는 조이스의 철학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a way, a lone, a last, a loved, a long, the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의 첫 문장이 river run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무리 문장의 이 마지막 단어 더와 시작 부분의 첫 문장의 river run의 이 그 정관사가 연결되어지면서 그렇게 순환하고 반복되며 끝과 시작이 없다라는 입장이 아, 제임스 조이스의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입장이 바로 내가 이해하는 바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하고 반복되며 끝과 시작이 없다라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조이스의 영어 문장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기본적으로 그 문장들은 주어 동사, 주어 보어,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이렇게 다섯 가지 형식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라는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의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문장이라도. 아, 자, 여기, 여기 부위가 들어가야, 여기 부위가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모든 나라들의 언어들도 비슷해서 그렇게 컴퓨터 번역기가 가능할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인간 언어의 시작과 끝을 아직 알 수는 없어서 지금으로서 나는 그냥 언어는 구조에서 비롯하였다. 언어는 구조에서 비롯하였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주의 하면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보편적 언어 이론과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보편적 문화 이론을 거론하죠. 내가 여기서 보편적이라 하면 세상의 언어가 겉보기에는 다양하지만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 지어진 내적 구조로 인해 언어의 구조 또한 보편적일 거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 입장이 그대로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에 대한 입장으로 전개되어 문화인류학의 문화상대주의가 등장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 서구의 하나님이나 원시 민족의 부족신이나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입장에서 지구상의 모든 신화에서 이항대립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 싶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등등의 이항대립의 원칙이죠. 이런 입장이 극단적인 데까지 가게 되면 인간은 구조의 산물이라는 그런 입장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펴낸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작용 또한 DNA를 포함한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 20세기 예술사의 핵심 중 하나는 애당초 그렇게 조건지어진 구조주의적 사유와 조건을 초월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싸움이라기보다는 조건지어진 구조를 꿰뚫어 볼 수만 있어도 엄청난 계몽일 거라는 그런 믿음일 거고요. 자유의지란 있는가에 대한 믿음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구조주의가 20세기 예술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형식주의자들과 프라하 구조주의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1914년부터 1936년까지가 주된 활동 기간이었던 러시아에서 등장한 문학이론인데 이러이러한 그런 이론가들, 여기에 미하엘 바흐진이나 유리 로트만 등도 포함시킬 수 있을 거고요. 문학 비평과 이론적 작업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역학적으로 조건 지어진 내적 구조의 상관관계에 집중한 그런 어떤 이론적 경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권력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오스트라네니의 낯설게 하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이렇게 러시아 형식주의는 결국 1936년에 막을 내립니다. 이미 1920년경 볼셰비키 권력에 실망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 머문 로만 야콥슨을 중심으로 1926년경 프라하 구조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얀 무카르조프스키나 르네 웰렉 등이 야콥슨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은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한 듯 싶었던 관념들을 낯설게 보게끔 작용합니다. 이제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넘어서 인간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은 관습적인 표상과 심리의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20세기 예술은 치열하게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려 시도했고 자크 데리다, 질 들레즈, 폴 미셸, 푸꼬 등과 같은 프랑스의 소위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들은 아예 자신들의 글쓰기 자체를 통해 조건 지어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시도합니다. 내 생각에 제임스 조이스 또한 이런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이스의 작품 피네간의 경야의 장대한 두 축이 신화와 언어인 것은 우연은 아닐 듯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후기 구조주의든 아니면 뭐라고 이름 지어 부르든 인간이 인간에게 조건 지어진 한계를 벗어나기란 무엇보다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서 여전히 지금도 구조주의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전설처럼 인간에게 조건 지어진 한계를 넘어선 성자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또는 노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들이 세상의 실상을 꿰뚫어 본 자신들의 지혜를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셨잖아요. 일단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해 성자들이나 현자들이 전해준 통찰에 따라 부단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관건은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리면 강철 같은 믿음입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칠판에 빼곡하게 써놓은 비전문가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오리무중의 수식들 앞에서도 그 수식들이 감춰진 우주의 구조를 해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수식의 결과가 현실에서 작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가령 컴퓨터 언어의 작용 회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회로를 찾아냈잖아요. 28년에 걸쳐 피네간의 경야를 완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알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그들이 실제로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얻었는지는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17년간에 걸친 자신의 작업에서 조이스가 어떤 보답을 경험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하지만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 지금 말할 수 있는 한마디는 어쨌거나 피네간의 경야는 제임스 조이스의 묘비명이었을 거라는 느낌입니다. 자신에게 지어진 조건을 넘어서 보려는 한 작가의 피와 땀으로 새겨진 묘비명이죠. 내 느낌의 근거는 피네간의 경야 전체 이야기가 더블린의 술집 주인 험프리 치프텐 이어워커의 하룻밤 꿈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꿈은 아직 인간이 그 윤곽조차 잡아보지 못하는 구조죠. 저작거리의 소랑스러움과 번다함이 고스란히 묻어져 나오면서도 그 너무나 인간적인 것 너머에서 작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어쩌면 피네간의 경야가 전해줄 수 있는 소식은 그 한계의 끄트머리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는 듭니다. 1939년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벤자민 브리튼 연가곡 채색 사파집, 브리튼이 연가집 채색 사파집을 작곡해서요. 초연은 1940년입니다. 같은 제목의 랭보의 시집에서 8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인데요. 특히 성악곡의 무게중심을 둔 브리튼은 조성음악과 무조음악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영국 현대 음악의 전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가곡 채색 사파집의 시작 부분 팡파레에 등장하는 가사, 나만 홀로 이 야만적인 퍼레이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곡 중간 간주곡에서 다시 등장하고요. 실인즉 후반부 퍼레이드의 마무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가곡 전체를 통해 3번에 걸쳐 되풀이되는 이 구절은 그야말로 코앞에 박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전망에 대한 브리튼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였던 브리튼은 평화주의자로서 양심적 이유로 종군을 거부한 후 재판에서 종군 거부의 사유를 인정받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나만 홀로 이 야만적인 퍼레이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네 라고 한 랭보의 이 식귀가 다시 우리 제임스 조이스에게로 가면, 그러면 제임스 조이스가 혹시라도 손에 쥔 열쇠가 다시금 새롭게 무척 궁금하다는 그런 지금 문득 든 생각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1940년인가요? 1940년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